설령 우리가 게으르거나 몸이 약한다고 한들 힘든 게 힘들지 않다고 우길 수는 없다. 그러니 힘든 건 힘들다고 말이라도 해야 한다. 공감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뇌에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의 답이 그것이다. 우리는 지쳤고 그 사실을 회피하며 지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존감 수업으로 잘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저자의 신간입니다. 제목 마음지구력,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의 눈을 통해 본 인간의 아픔과 성장,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회복력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지구력, 공감 능력, 적응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저자는 내담자들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목격하면서 인간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독자들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합니다. 정신적인 체력, 지구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공감 능력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적응력이 어떻게 우리를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어요. 셋째, 정신적인, 감정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제시하는 성공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너무 깔끔해서 이상화된 케이스로 보여질 수도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에서는 저자가 설명하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회복과 성장의 과정을 다루면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조언들은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분은요, 중후반부의 해결책 파트보다는 우리가 왜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지, 내 이 상황이 소진 증후군이 맞는지 그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시작 부분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책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무 당연하게 그 뒤에 해결책 따위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마음 지구력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쳤다는 마음을 이해하는 일. 큰 성공이 아닌 적당한 성공이 답이다. 왜 하필 번아웃부터 시작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이해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5kg을 빼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지쳐서 다시 폭식을 하고 6kg이 쪘다. 이를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1kg이 쪘으니 실패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절약하고 재테크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런데 10억을 버는 동안 쌓인 극도의 스트레스를 풀어보겠다고 다음날 20억을 써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10억을 잃은 사람이 된다. 이 책은 성공에 관한 책이지만 먼저 실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다음 단계에서 무너져 버리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고 건강하게 수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이 지금 실패했다고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당신은 누구보다 실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미루고 작더라도 잔잔한 성공을 쌓아가는 경험을 통해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실패의 또 다른 이름, 소진. 실패가 발생하는 방식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 실패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소진증후군이다. 소진증후군이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수만 명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도 지쳤습니다 였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금방 단념하는 것에 지쳤고, 끔찍한 기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악몽과 과민성, 재경험되는 증상에 지쳤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근거림과 숨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쳐서 병원을 찾았다. 과도한 자책에 시달리는 사람들, 남 탓이나 자기 합리화 같은 미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롤 모델을 찾지 못했거나 애정 결핍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흉흉한 뉴스 속에서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다. 그러니 심리적 여유가 없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세로토닌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다. 번아웃만 막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들은 번아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감정 기복, 자존감 저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불면이나 식욕 부진 등의 신체 기능 저하,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싫은 양가 감정 등의 증상은 모두 소진증후군의 대표 증상들이다. 열심히 살다 보니 자주 지치고 힘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는다. 요즘처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적응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시발점이 된다. 뇌의 에너지를 흑자로 유지하면서 성공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성공을 지키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느냐가 진짜 문제다. 그렇기에 번아웃을 예방하고 삶의 에너지를 지속하는 힘이 인생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만 강조하면 에너지가 바닥날 것이고, 힐링과 만족만 강조하면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신 에너지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 뇌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야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 뇌에서 어떤 회로가 반짝거려야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도전 정신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는지 알아보자. 정답은 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보상중추에 숨어 있다. 보상중추, 인생의 가속 페달. 중학교 1학년 애국조회 시간, 쌀쌀 맞기로 유명했던 3학년 누나가 단상 위에 올라가 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전교 1등을 했다는 호명을 받자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던 너털 웃음을 짓는데 좀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입이 한 방만 했다.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 나는 운동장 맨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강렬한 부러움을 느꼈다. 1등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나 하는 호기심도 발동했다. 소심하고 늘 소극적이었던 나에게 그날 처음으로 나도 1등을 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체험했다. 첫째는 욕심이 생기니 괴로움을 잊는다는 사실이었다. 욕구는 진통 효과가 강력했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는 1등이 된 내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단상에 올라가 박수를 받고 짝사랑하는 여학생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편 장면이 재생됐다. 그러한 상상은 나를 각성하게 했다. 주말에 공부해도 억울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앞에서 TV를 끄는 것도 가능해졌다. 성취에 대한 욕구는 사사로운 감정을 억압시켰다. 둘째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 1등을 해볼 겁니다 라고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그래 해봐라, 너라고 못할 거 없다 라고 하시며 조용히 웃었다. 그건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 행동을 하니 관심을 받았고 기분이 좋으니 진짜 열심히 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다.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준 것도 아니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변하자 세상도 변하는 경험은 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중추의 힘.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겪은 일련의 과정은 뇌에 보상중추가 작용한 결과였다. 인간의 뇌에는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다. 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기분이 좋아지기에 쾌락중추, 쾌감중추라고도 불린다. 보상중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면 인간은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 감정적으로 행복해야 동기가 부여되고 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족감은 갈망을 만들고 뇌에서 한 번 더라는 메시지가 생성된다. 1등 누나의 웃음을 보면서 활성화된 나의 보상중추는 그 후로도 계속 자극을 받았다. 결심하면서 한 번, 선언하면서 한 번, 어른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한 번 더 활성화됐다. 공부는 힘든 것, 하기 싫은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공부가 기회로 느껴졌다. 인간은 보상에 약하다. 이반 파블로프의 실험에 나오는 개와 비슷하다. 종소리가 날 때 간식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린다. 생각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미 몸이 반응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보상중추에 전극을 꽂고 성공할 때마다 자극을 줬더니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얻어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자녀의 보상중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야 도전정신이 생긴다. 인생의 활력소가 될 것인가, 급발진이 될 것인가. 보상중추는 우리 인생에 속도를 부여한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 역할이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하지만 늘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 보상중추의 존재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소가 카지노라고 생각한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승리기라고 불리는 강렬한 자극을 경험하며 시작된다.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의 순간을 경험하면 뇌의 보상 중추는 강한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의 뇌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 도박 중독자들은 다들 다시는 도박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를 외치지만 뇌에서는 이미 한 번 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생성된 상태이다. 이처럼 보상 중추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만나면 에너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보상 중추지만 파멸의 길로 이끄는 시작점에도 보상 중추가 있다. 돈, 성공, 명예, 인류애가 보상 중추와 닿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흡연, 과소비, 탄수화물, 음주, 쾌락이 연결되면 인생은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속 스위치가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행복한 삶과 실패한 삶으로 나뉜다.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성공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마약이나 불륜 등의 스캔들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뜨거운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이다.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재밌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의 뇌에 보상 중추가 있다고 해서 늘 의욕적이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면 앞으로만 나아갈 것 같지만 고장이 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나를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가 보상 중추가 식어버린 증상을 이야기한다. 선생님, 요즘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고, 공부를 왜 해야 해요? 저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라는 청소년들도 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부부 치료나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라며 관계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보상 중추가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한 번 더 라는 목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번아웃, 소진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특히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소진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은 당황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기 탓도 해보고 성격 탓이나 세상 탓도 해보지만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에 소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럴 땐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의 보상 중추가 식어버리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크게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환상이 꽃피는 시기. 인생의 봄날이며 아름다운 순간이다. 보통 10대 때 이렇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데 대개 환상이 함께한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가수를 꿈꾸는 사람은 가수에 대한 환상, 의사를 꿈꾸는 사람은 의사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그걸 잘할 것 같고, 긍정적인 기대가 꿈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초록의 나무처럼 성장하는 시기.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준생 시기, 운동선수에게는 훈련을 하는 시기다.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지칠 때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상 중추를 자극한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기는 외롭지만 매력적이다.
대개 20대 초반이 이렇다. 외모도 많이 바뀌고 어른 대접을 받는다. 이때의 문제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사회적 쓸모를 획득하지는 못한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 점차 다급해진다. 이대로 미완성으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와의 싸움이다. 불안이나 부담감이 보상 중출을 시켜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 번째, 땔감의 시기. 나무를 베고 목적에 맞게 가공하면 드디어 인간에게 이바지하기 시작한다. 싱그러움은 사라지지만 사회적 쓸모를 획득한다. 가구나 자재가 될 수 있고 땔감이 되어 따뜻함과 안정감을 만들 수도 있다. 사회 초년생,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땔감의 시기다.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잘 마른 목재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을 한다. 그렇다고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캠핑 갔을 때를 떠올려보자. 바비큐 초보자들은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고기를 굽는다. 센 불에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만 타고 속은 그대로다. 사회 초년생 시절이 그렇다. 열정은 불타오르지만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길을 잘못 택했나? 동기들은 일도 척척 해내는데 나는 언제까지 잡일만 하고 있어야 하나 하는 자괴감과의 싸움이다. 네 번째, 수처럼 최대의 효율을 내는 시기. 나무에 붙었던 불이 사그라들어야 진가를 발휘한다. 숯이 되었을 때 그제야 고기를 제대로 구울 수 있다. 사회인으로도 은은한 화력을 내는 숯과 같은 시기가 있다. 일 중독의 시기이다. 이때는 일이 보상 중출을 자극하고 쾌감과 성취 사이에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조직을 이끄는 에이스가 되는 시기이며 생산성이 높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함께 간다. 일이 재미있고 일을 할 때에는 괴로움을 잊는다. 의욕도 올라간다. 하지만 이때도 문제는 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분명 무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100% 이상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말에 애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애는 간을 뜻한다고 한다. 내 속을 다해 건강을 갈아놓고 있거나 사랑을 포기하고 있거나 가족들에게 무심한 경우가 많다.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 모든 게 타버리고 재만 남은 시기. 결국 모든 것은 타버린다. 아무리 보상 중추가 도파민과 천연 모르핀을 만들어 놔도 뇌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일정 시간의 휴식 없이는 방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사춘기 때 발생하면 청소년 우울증, 육아를 할 때 발생하면 육아 우울증, 중년에 발생하면 갱년기의 위기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힘을 내서 반짝 에너지를 당겨보지만 결국 지친다. 잔불만 남은 잿더미처럼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는다. 고기나 고구마를 구울 수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매력도 상실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소진증후군 시기라고 한다. 여러 단계를 통해서 도달하는 복합적인 단계이다. 소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은 대부분 소진증후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의사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들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내가 뭘 했다고 지쳐요? 아니, 내가 가장인데 지치면 어떡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러지 않는데 저는 왜 이리 나약합니까? 라는 반문은 아주 흔한 일이다. 소진은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중독의 단계를 포함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기 어렵다. 중독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정이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해서를 연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뇌에 전전두엽 피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뇌가 지쳤으니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은 지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머리둘레와 키를 비교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스트레스가 없을 리가 있나?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경쟁과 평가는 모두를 소진의 위험군에 속하게 만든다. 특히 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업적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지친다. 이들은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일 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달리 칭찬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위해 조기 유학을 떠나거나 도박 중독자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릴 때에는 공부 중독, 커서는 일 중독은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분위기다. 소진 증후군은 현대인이 가지는 영광의 상처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영예로운 훈장이다. 그러니 의사로부터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아, 그렇군요. 쉬겠습니다. 하는 내담자는 없다. 헤어지라는 연애 조언을 들은 사람처럼 허탈해야 한다. 쉬는 방법도 모르고 이미 일상이 톱니바퀴처럼 빼곡하게 일로 채워져 있다. 제가 쉬면 누가 일을 해주나요? 선생님이야말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요. 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나도 쉬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같은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가능했다면 당신이 이 책을 열어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실현 불가능한 충고는 잔소리에 불과하다. 나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진을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덤볐는데 어쩌다가 정신 에너지가 바닥난 것인지 그 과정을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소진 증후군에 취약한지,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직장인의 소진과 회피.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소진. 많은 직장인이 아메리카노 샷 추가를 마시며 업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커피로 버티는 직장인이 한두 명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것은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 퇴근해서도 소통 없이 지낸다. 가족이 있더라도 제각각 스마트폰을 보는 게 나름의 휴식이다. 이 또한 평범한 일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신랑이 하는 게 정신적으로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남들도 다 그렇겠지 하며 조용히 식사를 한다. 부모님과 통화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 맥주를 마신다. 이것도 합리화가 된다. 이마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릴렉스도 되고 지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이다. 안 마시고 짜증내는 것보다야 낫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켠다. 한참을 고르지만 막상 선택이 끝나면 눈이 감긴다. 새벽에 깨면 잠이 안 온다. 수면제를 먹자니 내일 몽롱할 것 같고
박차고 일어날 기운도 없다. 도대체 언제쯤 이 쳇바퀴가 끝날까?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미래가 촉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 사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고 노후 대비는 막막하다. 미래의 문제는 그때 걱정하라는데 그게 되면 도인이지 싶다. 잡념을 지우려고 스마트폰을 연다. SNS 속의 친구들은 잘 살고 있다. 맛집도 가고 호캉스도 가고 애들도 참 야무지게 잘 키운다.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우리 애는 어쩌나. 자식 걱정은 부모님 걱정으로 이어진다.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이 들었다. 목돈이라도 필요하면 어쩌나. 이 와중에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싫고 해결책도 없는 배우자도 싫다. 말만 번지르르한 직장 상사도 싫고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후배들도 싫다.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가 하루가 시작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벗어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학교 다닐 때에는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어차피 내 인생이니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간다. 본능적인 회피, 본능적인 변형. 정신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완전히 탈진해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남들의 부러움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 지구력이 바닥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의 중심이 소진이고 이것이 실패를 앞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를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소진에 압도되고 갑작스러운 실패나 포기를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지쳐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피 반응부터 한다. 그런데 회피의 방어 기제는 억압되고 변형된다. 앞서 말했듯 우리에게는 근면 성실의 유전자와 일 중독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뭘 했다고 힘들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들릴 것 같아 떠나고 싶은 마음의 내적 표현도 허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변형된다. 첫째, 싫다는 말이 늘어난다. 회사에 계속 다니기도 싫고 그만두고 쉬는 것도 싫다. 음식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단점만 떠올라 정하지 못한다. 애정이식은 연인과 이대로 지내는 것 싫지만 헤어지는 것도 싫다. 이른바 싫다 싫다 싫다병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결정장애라고 부른다. 엄밀히 말하면 결정 회피 증상이다. 본인이 결정하면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할 기운이 없다. 차라리 싫다는 감정만 내세워서 부담감을 피해간다. 둘째, 질문이 늘어난다.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며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라고 남의 마음을 읽으려는 독심술을 시도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를 질문하며 자신에게 퀴즈를 내기도 한다.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차는 것은 감정의 회피 증상이다. 에너지가 바닥나면 무기력, 두려움, 억울함 등의 감정이 채워져서 괴롭다. 이때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호기심이라는 중립적인 감정이 만들어진다. 뇌에 궁금증을 유발해 감정 중추보다는 이성 중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자기 방어 증상이다. 그래서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독서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긴 호기심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좋은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면서 여전히 물음표만 남발한다. 잠깐의 감정은 피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질문에 시달리느라 더 큰 소진으로 이어진다. 셋째, 공상이나 환상에 빠져드는 현실 회피가 발생한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거나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일을 대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평범한 사람에게 구원자적 환상을 품었다가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타인의 SNS를 뒤적이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겠지 하며 부러움과 질투에 시달리기도 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중얼거리자. 회피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방어 행동이다. 햇빛이 강렬하면 인상을 찡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면 숨을 참는 것처럼 인간은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한다. 이처럼 불만과 결정 회피, 끝없는 질문, 현실 회피성 의존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힘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아, 내가 요즘 힘이 들어 회피하고 있구나 라고 중얼거려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회피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만 살 수는 없다. 본인이 무엇을 힘들어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인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회피만 하면 문제의 핵심을 잊어버리게 된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느라 친구를 진 빠지게 하고 SNS에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시기다. 마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진된 마음이 소진된 집단을 만들고 다시 그 집단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현실과 멀어진다. 일단 내가 요즘 자꾸 지치다 보니 피할 생각부터 하고 있었네 라고 한번 중얼거리자. 혼동하고 있는 우리의 뇌에게 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는 게 원래 힘든 건데 왜 힘들어하고 회피합니까? 남들은 다 버티면서 살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남들도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더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내가 나약한 건 아니다. 설령 우리가 게으르거나 몸이 약한다고 한들 힘든 게 힘들지 않다고 우길 수는 없다. 그러니 힘든 건 힘들다고 말이라도 해야 한다. 공감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뇌에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의 답이 그것이다. 우리는 지쳤고 그 사실을 회피하며 지냈다.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 되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마음을 다친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우울해하면서도 이들은 더욱 괴로워한다. 선생님, 저는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몸도 멀쩡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저만 이렇게 유난스러울까요? 하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이러한 경우는 치료 과정이 복잡하다. 우울감이나 불면, 식욕저하 같은 의학적인 증상 제거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기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심리학적 분석과 사회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왜 아픈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통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이 쓰러지신 다음에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증상만 걷어내도 많이 좋아진다. 적어도 원인이 뭘까 정말 모르겠어를 반복하며 자포자기하지는 않는다. 마음이 아픈 문제뿐만 아니라 일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실패만 반복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모른다.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핵심을 적겠다.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지쳐서다. 그것을 요즘 용어로 소진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소진은 다리가 풀려서 넘어진 상태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나. 남들은 다 잘 뛰는 것 같고 쌩쌩해 보이고 나만 실패한 것 같아 괴롭다.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자책과 비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라톤을 뛰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서로를 알아볼 수 없다. 주변에는 잘 뛰는 사람만 스쳐가니 자괴감이 올라오고 혼란스럽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스친다면 본인의 뇌에 알려줘라. 아, 내가 소진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자꾸 실패했구나.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 지치다 보니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헤어지는 사람도 지친 상태로 사랑을 하다 보니 안 좋게 끝나는 것이다. 부모님께 자꾸 화를 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에 지쳐서 그러는 것이고,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도 사회가 주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쳐서 그런 생각을 한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감정 기복과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소진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바란다.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로 부정적인 감정과 이성의 기능 감퇴가 나타난 상태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마음 지구력이 바닥나 뇌가 지쳐서 그렇다. 그래도 계속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지금 문제가 소진 때문에 생기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자꾸 소진되는 거죠? 남들은 지구력 있게 잘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음 지구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만 찾다 보면 또 지친다. 그러니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자.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독의 마지막 라인이 이거였어요.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자.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읽어드리지 못했네요. 오프닝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가, 번아웃에 빠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도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지쳤는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대처법이 다르다고요. 일단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아야 타이레놀을 먹을지 우루사를 먹을지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니까요. 남들은 다 버티면서 살잖아요. 왜 나만 이래요? 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남들이 안 힘들면 당신도 안 힘들어야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나약한 게 아니라고요. 막말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몸이 약하다고 한들 힘든 게 힘들지 않다고 우길 수 있는 문제냐고요.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낮잠을 잤대요. 왜 그랬을까요?
토끼는 어쩌면 삶이 너무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쉬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토끼가 너무 게으르고 오만했다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나를 그렇게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쳤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뇌에게 말해줘요. 아이고, 지금 네가 힘들구나. 지쳤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아가 보자. 어떻습니까? 쉽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또 다른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 lot has changed since we last spoke. Life's been good to you, and I see that you're with someone new. Maybe you are better off now that you're with him. But when I see your face, I can't stop myself from spiraling. Now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down. 'Cause I can focus when you are around.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 I'm not over, not over you. I'm not over you. Yeah, my heart belongs to you. I'm not over. Trying to see it your way, to figure out why you left. I know that I have done some things I do regret, and I don't blame you for leaving. I might have done the same, but it doesn't make it easier anyway. Now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down. 'Cause I can get myself to focus when you are around.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 I'm not over, not over you. I'm not over you. Yeah, my heart belongs to you, 'cause I'm not over you.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